반갑습니다. 이건철입니다. 성씨의 유래, 중국 성씨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유의 성씨가 있었다를 통해서 한번 우리 성씨 기원,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작되어 나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의 후손, 우리가 단군의 후손 그러죠. 이미 단군 때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왜 다 단군의 후손이라 하느냐, 또 역시 왜 단일 민족이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고대에서 시족들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족들은 그 수호신의 후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족들이 연합하면서 부족 연명체가 되니까 그 연명체 전체가 또 모시는 수호신, 그 수호신의 후손이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주민들 모두가 고조선의 최고신 하느님 환인의 후손 그렇겠죠. 그래 보면 왜 고조선조, 상궁사 고조선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 속에 있다가 결국 곰이 사람으로 되었다. 그건 신화적 요소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고대의 나름대로 뭐 성실하기는 좀 못하지만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럼 곰을 소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곰족은. 또 호랑이족은 호랑이를 소신처럼 생각했겠죠.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환웅 그러는데 실제 삼국유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박역거세도 뭐 아래서 나오지만 하늘에 천마가 보하다가 날아가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박역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던 6촌장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하늘이라기보다는 저 멀리서 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환인이 있는 곳에서 멀리서 환웅이 와서 신실을 건설합니다. 그 신실을 건설하고 보니까 그 일대에 원주민, 토착 세력들이 웅시족과 호시족이 있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웅시족과 손을 잡고 신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호시도 다 그 안에 동화됐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웅시마저도 다 환웅과 하나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환웅의 수호신이었던 환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시조로, 조상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부족의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상은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가 고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라는 농경사회니까 하늘을 섬기는 천의 사상이 있었다면, 그 다음 상나라인데 수도를 은으로 옮기다 보니까 은나라 많이 그러는데, 그 은나라는 넓게 보면 동이족입니다. 또 동이족 그러면 또 그 전체가 우리 민족이라 그래 보기는 못하고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 다 동이족이 했는데, 그래서 넓게 보면 동이족인데 중국 한족이 아닙니다. 이 동이족들은 주로 가축을 키웠습니다. 유목민들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각자의 수호신들이 있는 겁니다. 조상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은나라 전체를 통일한 최고의 신, 조상신 중에서 최고의 신, 상제, 우리 요즘 옥황상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동이족에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선 전체는 환인의 후손이다. 그게 이어지면서 하늘에서 온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후손, 천손, 이런 의식. 또 다 같이 하나 됐으니까 단일 민족. 그게 이어져서 단군이 나오니까 단군의 후손. 그러죠. 이제 단군의 후손이라는 거, 요와 같은 과정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이 붕괴된 후 한반도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 부여, 비류, 신라, 고구려, 남옥저, 부곡저, 예맥 등 여러 나라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단군의 후손, 단일 민족이라는 게 이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나온 말이죠. 요거는 뭐 단군 영정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1949년도 국회 동의를 받아 지정된, 확정된 국조상 단군입니다. 자, 성시 시작. 이중환의 택리지,
뭐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쓴 건데 택리지에는 성씨가 고려 때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라가 말기에 중국과 교류하면서 처음 성씨를 만들었으나 벼슬을 한 사족 정도만 성씨를 가졌고 일반 백성은 갖지 않았다. 고려 때 비로소 중국의 시족 제도를 모방하여 성씨를 반포하면서 일반 백성들도 성을 갖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과연 그런가? 자, 보시죠. 중국 후한서입니다. 중국의 정사 중에 하나죠. 사기, 후한서, 신당서 뭐 그런 것처럼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국에는 부여는 6가축으로서 관직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있었으며 그 음락은 모두 여러 가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가, 마가, 우가, 구가 물론 요 관직 이름이라 그랬죠. 근데 왜 관직 이름을 장관, 차관, 뭐 총장 이름만 안 주고 말씨, 소씨, 개씨 이런 걸 존자. 이걸 볼 때 바로 유목민 또는 목축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보다는 북쪽이죠. 부여니까 목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중국의 은나라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음락이 구성이 되고 아예 관직 이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촌, 우가촌, 구가촌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지요. 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부여의 지배층은 왕과 가축의 이름을 붙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저가 돼지저자죠. 돼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가축이죠. 위에는 마가, 우가, 구가인데 이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외 또 관직, 뭐 대사자,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는 따로 사출도를 관할하였는데 큰 것은 수천호, 작은 것은 수백 호라 기록되어 있다. 큰 부족이죠. 큰 부락, 큰 부족, 음락 전체를 마가들이 사는 촌, 우가들이 사는 촌, 저가들이 사는 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 사출도는 지도자의 관직을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은 오늘날의 성씨와는 다르지만 한국 고대의 원시적 성씨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억측 아니냐, 이게 무슨 성이라 할 수 있겠나 싶지만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사출도 왕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사출도 그런 의미도 있고 각 지방 족장들 마가 집안, 저가 집안, 우가 집안, 구가 집안들이 살고 있는 나름대로 봉건사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봉건사회는 천자가 있고 각 지방의 제후, 왕들이 또 있죠. 이거는 봉건이라기보다는 중앙에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각 지방의 촌장, 읍장, 음락 뭐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면서 중앙 중심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통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느낌이 그렇죠. 윷놀이도 기원이 여기가 아니겠느냐 일리가 좀 있습니다. 도개걸윤모 자체가 개, 소, 뭐 말, 양 이런 거죠. 단지 양이 하나 없지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추측이지 아직까지 흔적은 조금 발굴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또 후한서 동열전 예조에는 얘는 산천을 중요이고 산천마다 각각 불악의 경계를 두어서 간섭하지 않고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 성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래 볼 때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도 성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는 아예 성도 있었고 같은 성은 동성은 결혼도 안 했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씨족 연명체가 넓어진 게 부족 연합체죠. 그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 성씨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 안 했다. 그 같은 성씨끼리 혼인 안 했다 그 자체는 중국에도 또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면 혈족이 번창 못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그런 게 우리 고대 한국에도 있었다. 그래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고대 하나라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복희 신농 귀신 씨나라 까먹는 전설의 시대고
하나라도 좀 그렇죠. 뭐 이슬동말동한 그런 나라인데 하은주, 은나라는 벌써 이미 은허, 갑골문이 발굴되고 막 그런 게 나오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가 중원족이라면 은나라는 동이족 쪽입니다. 우리 민족하고 넓은 의미에서 크게 볼 때 동이민족이니까 유사한 풍속들이 있었다. 그리 유추할 수 있겠죠. 이로 미뤄볼 때 예에서는 성씨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고대 스타일의 성씨겠죠.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성씨입니다. 부여의 성씨. 상사 북부여조에 고기에 이르길 전한서 선제 신작 3년 뭐 전한서 신작 3년 중국 그러니까 우리 삼국 사기 삼국유사 기록하면서 우리 고기도 인용했지만 중국의 역사책들도 인용하고 역사책은 그전거 인용하고 하죠. 요즘 논문 하나 발표할 때 먼저 쓴 학자들의 논문 인용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도 하는 것처럼 그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천재가 흘승골성에 오룡거를 타고 내려와 도읍을 정하여 왕을 칭하고 국호를 북부여라 했다. 자칭 해모수라 이름하였으며 아들을 낳아 부루라 하고 해로 씨를 삼았다. 천재의 아들이 아니고 해모수 자신이 천재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천재라 그러면서 나라 북부여라는 나라를 세우고 아들 낳은데 부루, 그러니까 부루도 해부루 그래 되겠죠. 해시니까. 여기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에 가서 보면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는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요. 휘가 이름이죠. 주몽, 추모 혹은 상해. 그리고 광개토양 비에는 추모라 적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면 삼국사기 내용도 광개토대왕 비에 나오는 내용과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또 주몽의 탄생에 대해서 이때 금화, 부루의 아들을 했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해모수가 부루를 낳고 부루가 금화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금화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부루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러다가 애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애가 금개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금화라 줬습니다. 이미 이제 부루는 죽고 그 금화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금화가 임금이 되었는데 이제 금화가 지방을 순시하다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물으니 대답하되 나는 본시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아우들과 같이 압록강가에서 놀다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천재의 아들 해모수 앞에는 천재 자신이라 했는데 여자는 천재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해모수가 나를 웅심산이라 했는데 삼국유사에는 웅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도 그렇죠. 곰을 신으로 섬겼다. 예, 곰 토템족 이해가죠. 그 아래 압록강가에서 집 속으로 껴서 사통하고 그러니까 해모수가 유아를 꼬셔서 그러고 나서는 해모수는 도망갑니다.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모가 막 꾸중을 하죠. 어디 부모의 소개도 없이 외간 남자를 만나서 동침도 하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발수로 귀양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중에 금화를 만난 겁니다. 금화는 왕이죠. 예, 그래서 좀 있다가 유아를 집어 이제 왕국으로 데려왔는데 그 유아가 알을 낳았습니다. 알이 아주 큰 알이었습니다. 기가 차죠. 멋진 애도 아니고. 그래서 흉측하다, 불길하다고 이 알을 돼지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지도 않습니다. 길가에 버리니까 소나 말이 다 그 알을 피해갑니다. 마지막에 들에다 갖다 버리니까 새들이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알에서 애가 깨어났는데 얘가 주몽입니다. 어릴 때부터 활을 워낙 잘 쏘서 그 당시에 활 잘 쏘면 주몽이라 했다 그래요. 그걸 주몽이라 했다. 아마 어릴 때는 주몽이라 하면서 정식 이름은 추모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보시죠. 해부루의 아들 금화가 우발수 근처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자신은 하백 그러면 물하자인데 물의 신 하백의 딸로서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사통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우발수에 있는 중에 알을 낳았죠. 주몽. 북부여, 동부여는 뭐냐면 원래
해모수 헤브루가 북부여 출신입니다. 북부여에 있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동부여로 옮깁니다. 동부여로 옮겨간 자리에 나는 천지의 아들이다 하면서 해모수가 나타나서 다시 북부여를 재건한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주몽은 북부여 사람이냐 동부여 사람이냐 그래 볼 수 있겠지만 아버지로 치면 북부여 출신인데 어쨌든 엄마 따라 그렇죠. 어째 보면 이제 뭐 의붓 아버지 쪽이니까 동부여로 살아 동부여에서 컸다 태어나고 컸다 그러면 되겠죠. 이 기록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이런이 주석하기를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 부르라 이름하였는데 지금 이 기사에는 해모수가 하백의 딸 사통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라고 한다. 부르와 주몽은 이복 형제일 것이다. 자 여기서 부르와 주몽이 이복 형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앞에 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와 유아가 사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어서는 단군이 하백의 딸 유아와 결혼해서 부르를 낳았다. 이리 되어 있죠. 그러면 단군과 해모수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르와 주몽은 이복 형제가 되어야 되고 이리 되죠. 예. 이 문장으로 따르면 단군과 해모수는 동일인으로 당시 최고 지도자인 호칭으로 볼 수 있다. 그래 볼 때 해모수, 단군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오늘날 대통령 그렇게 하나의 최고 지도자 호칭으로 볼 수 있다. 일리가 있는 게 단군 왕금했을 때 왕금이 이름이고 단군은 뭐 칭호다 그래 보기도 하지요. 해모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단군, 단 제사장, 군은 군장.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니까 제사와 나라 다스리는 걸 같이 했는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이름을 단군이라고 그 중에서는 왕금도 있고 여러 단군이 있었죠. 또 해모수 같은 경우는 해머슴에 요거 한자 표기로 볼 수 있다. 윤년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해모수, 해머슴에 그리고 해의 아들 광명숭배의 고전사상. 고대에는 동서가 다 동양서양이 다 광명숭배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바로 태양의 아들, 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해모수, 파라오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 단군이나 해모수나 같은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래 볼 때 부르와 주몽은 이복 형제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이 기록에 대해서 원래 부여는 그렇죠. 왜 부여 신화하고 고구려 신화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냐. 뭐 누가 낳고 누가 아들 요게 좀 다르냐. 그게 나중에 부여가 고구려에 병합되죠. 그러면서 고구려 건국신화에 다 결합되니까 그런 혼선이 좀 나왔다. 그래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주몽이 고씨로서 성을 삼았다. 추석하기를 본성은 해씨였는데 그렇죠.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해씨였는데 지금 자기가 천지의 아들로 일광을 받고 낳았다고 하여 스스로 고씨로 하였다. 고 하여 주몽의 성이 고씨인 것은 높이 뜬 해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일광을 받았기 때문에 고씨다. 그래 해씨, 해가 높다, 높을 고자. 그래 해씨나 고씨나 똑같다. 그런 식이죠. 원래 해모수 아들인데 고씨, 한자로 쓸 때 고씨로 썼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대 유리왕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유류라 그럽니다. 유류왕 그러고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에서는 해씨로 기록하고 삼국사에서 삼국사기에서는 주몽의 성이 고씨라는 것만 기록하고 그 뒤 왕에 대해서는 성을 언급 안 했다. 그러니까 해씨나 고씨나 같은 거다. 해씨였다가 고씨로 바뀌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중국 북사에서는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하고 고를 왕의 성으로 삼았다. 아예 이제 중국에서는 고씨로 알려졌죠. 또 수서 같은데 수서도 다 북사, 수서 다 중국 정사입니다. 25정사 중에 하나죠. 구당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고구려 고건무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안성싸움을 돈 고연수, 고혜정에 대한 기록 나온다. 이거는 뭐 구당서 자체가 바로 그 당태종이 고구려 침략했다가 깨박살나고 돌아갈 때 그 기록들이 나오는 거. 이 고건무는 고구려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바다로 들어온 당나라군을 무찌른 아주 용감무쌍했던 왕이죠. 영량왕인 건 그래 될 겁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부여를 떠난 주몽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주몽이 동부에 있다가
원래 부류의 아들들이 막 시기 질투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나옵니다. 떠나오는 중에 세 사람 만났는데 제사한테는 극이라는 성을, 무골이라는 사람한테는 중실이라는 씨를, 묵거에게는 소실이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기록하고 있다. 그 외 고려 성시로는 대실, 을시, 을시는 뭐 을파소 그런 게 있죠. 을지 아시죠? 을지문덕, 명림, 명림답부, 뭐 우시, 좌시 등등 보이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 뭐 이 중에는 택리지는 신라 때 중국에 영향받아 성시가 시작됐다는데 그는 오늘날과 같은 성시들이고 이미 없어진 이런 고대의 성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유의 성들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건국시조 온조는 추무왕, 주몽이라고 그랬죠. 의 아들이라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다른 설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삼국사기 안에서 주몽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는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 아니라 우태로 북부여 왕 헤브루의 서손인데 서자 아들의 아들 서손인데 어머니는 소선호이고 졸본 사람이다. 소선호는 남편 우태가 죽은 뒤 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망명하여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세울 때 얻은 여자가 바로 과부 소선호였다는 것이다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방금 삼국사기에서는 주몽의 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원래 주몽이 동부에 있을 때 예씨와 낳은 아들 유류가 있었고 또 졸본 부여의 둘째 딸과 사이에서 그래 동부여에서 졸본 쪽으로 와서 고구려 세울 때 그때 와서 졸본 부여 왕 둘째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비류와 온조다. 이런 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헤브루에서 금화, 대소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자하고 물론 헤브루의 아들은 아니라 그랬죠. 금화는 뭐 죽은 아들 뭐 그렇게 표현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영특해서 왕을 세웠는데 헤브루의 서손 그러니까 서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우태다. 인데 우태는 졸본 사람인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혼해서 비류와 온조를 낳은 상태인데 우태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겠죠. 주몽은 동부의 쪽에서 졸본 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동부에 있을 때 예시 사이에 유류를 낳았는데 말씀드렸죠. 삼국사기는 유류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유리라 되어 있습니다. 낳았는데 동부에서 이 대소 등의 형제들의 하도 이제 핍박이 심해서 피난 와서 고구려 세웁니다. 와서 보니까 졸본 사람이 주몽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고 졸본 사람들과 연합하였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졸본의 연타발이 딸을 줍니다. 그래서 과부와 또 뭐 호렙은 아니죠. 동부에 있다가 별거남 뭐 그래 보면 되겠죠. 별거유부남과 다시 재혼을 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래 되는데 요 설은 백제 쪽에서 요걸 특히 강조한 것 같아요. 앞에처럼 다 주몽이 직접 낳은 아들 같으면 그렇죠. 온조는 백제의 시조 온조는 고구려 후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온조, 백제를 근거한 온조는 주몽 고구려 계통이 아니고 주몽도 동부에서 나왔고 우리도 동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같은 동부에서 나왔는 하나의 갈래다. 동등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백제 쪽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데 어쨌든 논란이 있는 설입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아들이 고구려를 찾아 태자가 되자 예씨와 낳은 아들 두고 고구려로 급하게 피난을 왔는데 거기서 이제 소선호와 같이 이제 다시 결혼해서 있었지만 소선호 밑에 비류와 온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왕이 될 줄 알았다가 늦게서 이제 고구려 세우고 나니까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걔가 태자가 되죠. 그 태자가 되니까 결국은 소선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 볼 때는 두 번째 설이 좀 맞는 것 같죠. 안 그러면 뭐 설마 같은 주몽의 아들들인데 장자가 왔다고 해서 그다음 차남 둘째가 아예 그냥 떠나고 또 더군다나 엄마까지 데리고 같이 갔다. 그래 보면 첫 번째 설보다 두 번째 설이 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소선호는 두 아들 데리고 고구려 떠나 남쪽 가서
비류는 미추홀, 오늘날 인천이라 그러고, 또 온조는 위례, 오늘날 하남 쪽 근처 위례라 하는데, 이거는 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거기다 아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통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산, 천안 쪽이다. 미추홀이 아산 쪽에 있고, 인주, 지금도 아산에 인주가 있거든요. 또 위례, 또 천안 쪽에 위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다 뭐 그런 설도 있지만 대체로 인천 그리고 위례 그래 보는데, 이 비류는 인천 쪽이니까 물이 짜서 결국 살지 못하고, 와서 보니까 온조가 도읍을 정한 위례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비류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조가 다시 비류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처음에 부여에서 올 때 1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10제였는데 비류의 백성들과 다 같이 모아서 위례에 도읍을 정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다. 백성들이 좋아했다. 백제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백제라고. 그건 다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씨도 부여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공유사에서는 해시다. 해모수, 해부르의 서손이니까 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볼 때 부여시, 해시, 고시 다 같은 갈래 또는 같은 뜻, 고대의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썼던 성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거의 그렇죠. 부여시도 없고 해시도 없고 뭐 없는데, 대신에 고시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뭐 그 외에는 다 고구려 백제가 망하면서 성씨도 사라졌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소선은 정말 여걸이다. 주몽이 동부에서 왔을 때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고, 또 아들 둘 데리고 백제를 세웠다. 두 나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여걸이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라의 성시. 신라의 성시위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사의 기록 보면 시조 혁거세가 박시성을 제일 먼저 가진 뒤 육촌의 촌장들이 각기 이, 최, 손, 정, 배, 설 성을 갖기 시작했고, 그 뒤에 석시, 김씨 순으로 등장합니다. 삼국사 신라조, 박혁거세조에 보면 전한지절, 뭐 이거 다 중국 연호입니다. 원년 임자 3월 1일에 육부의 촌장들이, 조상들이 각기 자제들을 데리고 골천 언덕 위에 모여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고자 의논했다. 원래 박혁거세 나오기 전에 육부의 촌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육부 촌장들이 하나하나 어디서 왔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하늘에서 온 것 같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촌장들 연합만 해서 안 되고 정말 최고의 우두머리 하나 세워야 되겠다. 양산 아래 나정, 곧 이상한 기운에서 가봤더니 백마가 불고 나를 품고 있다가 날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백마를 신라에서는 천마, 그래서 그 백마 그림이 나온 곳을 지금 천마총 그러죠. 그 알 깨고 보니까 그 속에 단정한 동자가 나왔는데 동천에 목유시키니 몸에서 광채 났고 이로 인해 그를 혁거세 왕이란다. 주몽도 유아 부인의 알을 낳았고 혁거세도 알에서 깨어났고, 무슨 사람이 알에서 나오느냐 싶죠. 그게 신화적 요소입니다. 옛날부터 문자가 없을 때 말로 전해진 구전의 역사는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신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알, 뭘 상징하느냐? 알 자체는 어째 보면 그렇죠, 둥글죠. 둥근데 태양을 상징한다, 알이 광명을 상징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알 자체가 태양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알은 깨어나오기 전에 장막입니다. 한계, 그거죠. 장막입니다. 막입니다. 그걸 깨고 나왔을 때 드디어 광명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건 말은 사람이 크게 불교 쪽으로 말하면 대각 같은 표현입니다. 큰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깨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으로 세우겠죠. 알에서 태어났다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보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걸 겁니다. 그게 이제 구전되어서 전해져 내려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막 알을 표시하고 뭐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약간 이제 신격화시키고 그런 게 있었겠죠. 자, 또 상무사에서는 이 혀끝에 대해서 아마 향은일 것이다. 혹은 불군의 왕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혀끝에가 향은이 아니고, 향은 그러면 지방 사투리 같은 말이죠. 향은이 아니고 불군의가 오히려 향은이고, 혀끝에는 한자 이름이죠. 빛날 혁입니다. 빛났다. 아래서 깨어난 애가 막 빛이 찬란하게 났다. 광채가 났다. 불군에는 불구레하다. 그래, 불구레하게 광채가 났다. 수련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요. 그와 같은 거. 그래 볼 때 그 당시 한자 문장이 제대로 없을 때 말로 전해오다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위호를 거스란 혹은 거스간이라고도 하였다. 사나이는 알에서 나왔는데 알은 박과 같았다. 표주박 할 때 그 박입니다. 그래서 촌 사람들이 박을 박씨라 함으로 성을 박씨라 했다. 여기에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삼국유사도 그대로 옮겨 썼는데, 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이 표주박 같은 또는 지붕에 있는 박처럼 그래 생겨서 박씨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박혀끝에 혀끝에 빛날 혁자, 불군에 불구레하다, 빛이 났다, 밝다, 밝음, 박, 그 박씨로 봅니다. 예, 박씨 성 가지신 분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호박, 표주박 그런 박이 아니고 밝다, 큰 광명, 대차던 대각자다, 그런 의미의 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국사기는 신라 3대 유리사금, 그렇죠. 삼국유사에서는 노래왕. 자, 고구려 2대 왕은 유류왕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유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에서 유리라 하는 걸 삼국유사에서는 노래왕, 고구려 이름 성과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다르게 써졌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육촌의 명칭들을 고치고 성씨를 내려주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좀 더 자세히, 삼국사기는 약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육부의 육촌들입니다. 육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가 되는데, 알천 양산촌 촌장 알평인데 육촌에서 육부로 고치면서 양부, 삼국사기에서는 양부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금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씨의 시조, 오늘날 경주이씨의 시조, 그렇게 보죠. 그 다음 돌산 고촌에서 소벌돌이라는 촌장이 있었는데 고촌을 육부로 바꾸면서 사량부로 이름을 고치면서 최씨가 되었다 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정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국유사에서는 여기서 소벌돌이는 정씨고 지백호가 최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소벌돌이가 최씨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최씨 집안의 족보에 보면요, 이 소벌돌이가 박역것의 10살이 10대가 되도록 키웠다. 그래서 육촌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최씨성을 하사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서씨 집안의 족보에 보면요, 이 소벌돌이가 우리 서씨 집안의 중시조다. 중시조보다는 원래 서씨 집안의 최고의 시조는 신라 있기 전에 진안을 건국한 소고노가 있는데 소고노의 후손이 소벌돌이다. 서씨 집안이다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삼국유사, 삼국사기 기록은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는 최씨, 삼국유사는 정씨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무산 대수초는 구레마가 촌장인데 나중에 점양부 또는 모량부라 했고 손씨의 시조입니다. 자산 진초는 지백호가 촌장인데 본피부라 했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정씨인데 삼국유사는 여기가 최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가 맞는지 삼국사기가 맞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 가리촌 지타는 나중에 가리촌이 한지부, 한기부라 했는데 배씨의 시조. 명안산 고야촌은 호진이 촌장인데 부로 바뀌어서 습비부가 되면서 설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박역끝에 박씨가 나오고 육촌의 성씨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석탈해죠. 탈해 치질금 혹은 토의 이사금이라 한다. 남해왕 때에
가락국의 바다 가운데 배가 와 닿았는데 처음에 가락국 쪽에 닿았다가 다시 가락국 사람들이 막 밀어내서 다시 흘러와서 어떤 이제 동쪽 바다에 도착하니까 한 노파가 보니까 그 배에 까치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가봤더니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어 있고 그 배 가운데 궤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20척, 폭이 13척이나 되었다. 그 궤를 열어봤더니 단정한 나무와 아울러 칠부와 노비, 여러 보석과 노비들이 있었고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애를 집으로 데려와서 잘 대접했더니 7일 만에 하는 소리가 나는 본래 용성국의 사람이다. 이 용성국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지리적으로 볼 때 울릉도 쪽 같아 보인다. 아니다. 뭐 일본 쪽에 있는 어떤 뭐 쪽이다. 설이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근데 이 석탈이가 그럽니다. 나는 원래 용성국의 황자인데 아버지가 애를 못 낳아 그러다가 어머니한테서 낳은 아들이 알이었다. 역시 또 석탈에도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태어나서 상스럽지 못하다, 흉하다 해서 버리려 하니까 그래도 뭐 왕비한테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괴짝에 넣어서 보석과 노비들을 같이 실어서 배로 태워 보냈다. 이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지팡이 짚고 두 종을 끌고 오늘날 토함산 있죠. 올라가서 석총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뭐 하늘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래 어디가 살면 좋겠나, 노파집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 있어서 바라보니 초생달 같이 둥근 봉우리 등성이 있어 지체가 오래 살만한 곳이었다. 이 초생달 같다는 거 보면 오늘날 반월성 쪽이 아니냐 이름으로 치면 그래 볼 수 있겠는데 거기 살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이 석탈이가 고집의 탐이 나서 몰래 밤에 가서 그 집 땅에다가 숫돌과 숯을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서 이 집은 우리 집 조상집이다.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하느냐 주인이 그러겠죠. 증거 있냐? 조상집이란 증거 있냐 하니까 원래 우리 조상은 대장쟁이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대장간터였다. 땅을 파보면 대장간 흔적이 있을 것이다. 파봤더니 거기서 숫돌과 숯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석탈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양이 전해 듣고 참 석탈이가 슬기 있다. 그래서 맏공주를 아내로 삼게 했다. 슬기 있는지 부동산 사기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상징성이 실려 있는 겁니다. 노려왕이 돌아가서 광오제 중원 6년 정사 탈해가 왕위에 올랐다. 옛적에 내 집이라 해서 남의 집을 빼앗았으므로 성을 석시라 했다. 옛집에 요 석자가 옛 석자잖아요. 그래 예전에 탈해가 어릴 때 거기 가서 남의 집을 빼들었다. 그래서 석시라 했다. 그래서 석시라는 뜻도 되고 또는 탈해가 용성국에서 올 때 배에 까치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 까치 궤를 열어서 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까치 작자죠. 까치 작자에서 뒤에 세조자 요거 딱 떼내면 석자가 되죠. 그래서 석시가 되었다. 아무래도 앞에 말보다는 뒤에 말이 좀 더 논리적이죠. 그래서 석시가 되었다. 그래 말합니다. 상윤사에서는 김할지 탈해왕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영평 3년 경신 3월 4일에 호공이 밤에 월성서리를 가다가 큰 광명이 신임 속에 나타나는 것 같다. 자, 이건 탈해왕대에 나오지만은 탈해왕대에 있었던 김할지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 숲에 가서 궤를 열어보니 그 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누워있다 일어났다. 마치 혁거시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로 인해서 알지라 이름하였으니 알지는 곧 우리말의 어린아이를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왕이 길이를 택해서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후에 그러니까 이 김알지가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형하고 그러니까 왕한테 태어난 애가 아니니까 겸양의 미덕으로 사형한 겁니다. 왕에 나가지 않았다. 김알지는 왕이 안 됐습니다. 박역거시도 왕, 석탈에도 왕이 됐지만 김알지는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아들을 낳다가 그 다음에 7대 가서 미추, 김알지의 7대 손 미추가 왕이 됩니다. 김씨는 알지에서 시작되었다. 신라 김씨. 박씨는 박역거시, 석씨는 석탈해, 김씨는 김알지. 고려가 되는 거죠. 요 시림에 가봤더니
괴짝이 있었고 그 밑에 흰닭이 울고 있었다. 흰닭이 울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괴짝이 있었다. 요 괴짝 열고 봤더니 기말째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시림인데 닭이 울고 있는 걸 찾아가서 거기서 기말째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은 닭괴자 써서 계림, 경주 가면 계림숲 지금도 남아있죠. 계림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제 가야의 성입니다. 삼국사 가락국기에는 다음 같은 기록이 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개락 이래 그곳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사람이 300명이 쳐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럽니다.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밑에 모인 사람들이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하늘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지입니다. 구지 김의 옆에 있는 구지봉 거기죠. 또 그럽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서 우리 잘 알죠. 구지가 거부가 머리에 내밀으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네, 교과서에서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귀야 수기현아 약부현아 번작이 뀌냐. 자 근데 좀 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왕을 좀 내려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거부가 머리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런 협박이 어딨냐. 이게 무슨 하늘의 지도자를 구하는 노래냐.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이 머리가 거북 머리를 보지 말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밀이라기보다는 나타날 현자리가 머리를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한테 우두머리 하나 좀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하면 구워 먹겠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왜 아까 언어 이야기도 했지만은 거북이나 속껍질 이런 걸 갖고 점을 칩니다. 그 점괘에 따라 전쟁도 하고 뭐 지도자 세우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두머리를 우리의 왕을 하나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북점을 친 겁니다. 왕이 나올 때까지 우두머리 나올 때까지 계속 점을 칠 겁니다. 거북등을 구울 겁니다. 제발 우리 우두머리 하나 내려주십시오. 요 해석이 좀 일리가 있지요. 그러자 12시간, 12시간이란 말은 오늘날 12시간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죠. 1시간이 2시간이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지나서 이튿날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참 합이 내려왔는데 그 합에서 6개 알이 나와서 어린애에게 답니다. 결국 거북점 들어준 거죠. 애들이 다 자라서 다 잘 크고 육척으로 구척으로 나라 천을 같았고 또 뭐 한나라 고조 같았고 또 뭐 당나라요. 이 당나라는 나중에 고려 때 당나라가 아니고 아주 요순 시대 그때 당이라 그랬습니다. 요와 같았고 또 순과 같았다. 그러다가 보름 후에 왕위에 올라서 나타난 이름을 수로라 했다. 그렇죠. 이 수로. 그래 볼 때 우두머리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혹은 수릉이라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하고 나머지 6가야, 6대가야 다 있죠. 다 하나씩 되고 했는데 이 수로가 같은 김씨지만은 김의 김씨의 시조죠. 그리고 또 김유씨는 중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경주 쪽에서 김알지, 경주김씨, 김수로 신화에 나오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김의 김씨.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 중에서 제일 많은 본관, 그건 10%가 된다 그러죠. 가락국기에 따르면 또 허왕옥이 본래 아유타고 이 아유타도 어딘지 모릅니다. 인도 쪽이라는데 과연 인도서 온 게 맞나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에 부왕과 왕후가 꿈에 상제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에 배필이 되겠다. 아유타국에서 넘어온 어쨌든 먼 이국에서 온 여자인 건 맞을 겁니다. 그 종자와 데리고 와서 수로왕과 같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김수로와 허황옥인데 황후죠. 허황후인데 태자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태자는 당연히 이제 김수로를 잇고 나머지 아들 중에서 2명은 황후가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김수로한테 내 성을 허씨성을 좀 따르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 2명이 김의 허씨의 시죠. 그래서 김의 김씨나 김의 허씨나 같은 본관이다.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말도 있죠.
말이라고는 실제 그렇죠. 예. 허왕옥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신라 때까지만 해도 왕족이나 특별한 귀족에는 아예 성이 없었습니다. 삼국 사기도 진흥왕 이후부터 성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술이 김유신 후손인데도 김원술 안 그러고 그냥 원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효대사, 물론 원효는 뭐 본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효도 설씨죠. 아들이 설총. 근데 원효 성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차돈, 이사부 이런 이시도 있긴 있는데 이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왕족 김씨입니다. 그 외에 관창, 솔거, 우릉 다 성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는 성이 그렇게 필요도 안 했고 그렇게 있어도 쓸 일도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해지면서 또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만 전해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가 신라가 중국 당나라와 가까워지면서 중국 성씨를 모방해서 성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 볼 때 이중간의 technology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중국 성씨 제도를 모방한 성씨, 오늘날과 같은 성씨 이전에 우리 한국 고유의 성이 있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씨의 유래에 관한 거고, 요걸 이어서 이미 요거는 유튜브에서 벌써 조회수가 뭐 수십만 됩니다. 되는 성씨와 본관은 언제부터 시작된가? 요걸 보시면 좀 더 이해 잘 갑니다. 여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왕건이 성씨를 하사하면서 또 본관이 막 시작되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여러 유명한 성씨 본관들의 유래, 기원, 이야기들이 아주 풍부하게 현재의 성씨 분포, 성씨들의 본관의 분포까지 다 설명이 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미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오늘 강의와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